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도은입니다. 엄청 춥네요. 맞아요. 근데 어제보다는 살짝 기온은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독인 객인 비슷비슷하죠. 영하 9도가 찍히는 걸 봤는데 더 추운 곳에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이제 그 북쪽에서 내려오잖아요. 남한, 북한에서 거의 남한 내려오는 느낌처럼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더 추웠다가 좀 덜 추운 곳으로 오니까 저는 그나마 좀 난데 좀 덜 추운 곳에서 더 추운 곳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계셨던 분들이 조금 위로 올라오시면 더 추울 수 있으니까 꼭 껴입으십시오. 저도 오늘 역시나 외투를 제외하고 지금 세 겹을 껴입었어요. 껴입는 게 최고예요. 껴입으면 바람이 불었을 때 얼굴만 춥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추워요. 여러분들 얼굴만 이렇게 시원하게 내놓으시고 다른 부분들은 꽁꽁 싸매서 감기 안 걸리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는 추운데 시장은 여전히 좀 핫뜨거. 참. 아침부터 노래가 생각나네요. 저희 세대, 그러니까 제 세대들은 요 노래 다 아시죠? 원타임, 핫뜨거. 시장이 뜨겁습니다. 다우는 어제 최고가 경신한 뒤로 살짝은 쉬어갔는데요. S&P가 또 3거래 연속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아직 아니에요, 신 PD. 조금 이따가 뉴욕 증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허 교수님과의 티키타카 오늘도 한번 좀 재미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요 허준영 교수와의 인터뷰를 듣고 너무 재밌다라는 피드백을 이전에 준 적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제가 허 교수님과 함께 또 재미나게 매크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오늘 또 실적 발표 내용도 많고요.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기업 내용 외에는 그다지 좀 이렇게 잠잠한 그런 분위기지만 이 가운데 있어서 또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쪽에서 내복은 아니에요. 요새 내복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히트텍.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소재로 만든 히트텍. 안 입으세요, 여러분? 그거 안 입으면 어떡해요. 겨울에 입으라고 만들어진 옷인데 같이 따뜻하게 입어야죠. 넷플 폭등 맞습니다. 잠시 후에도 제가 전달해 드리겠지만 먼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넷플릭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더 올랐어요. 제가 이제 딱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직후가 한 4%, 5% 정도였는데 지금은 무려 7%나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궁금한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 지수가 3거래 연속 또 사상 최고가 또 사상 최고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4,864포인트 선이 종가였고요. 0.29%, 장중에는 이렇게 비트를 하기도 했어요. 초반에 비트를 하면서 약보합권으로 밀려났지만 이내 오후장 내내 상승폭을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고점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0.43%, 역시나 장중에는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이날 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0.25% 소폭 하락을 하면서 37,905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러셀리전 지수도 0.36%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선 초반, 중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 74달러 WTI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1 위로 올라갔습니다. 4% 초반에서 1 위로 올라갔다가 1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좀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좀 장중에 크게 흔들렸죠. 39,000달러도 하회하는 움직임이 보였다가 이내 좀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면서 39,000달러는 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 그리고 인텔, IBM 등의
큰 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실적 내용도 중요하고요. 장전 그리고 장 후반에 장중에 또 발표됐던 실적 내용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바로 맵을 보죠. 오늘은 매크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맵을 보면서 어떻게 시장이 연출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M7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보죠. 지금 어제 시총 1위 탈환을 했던 애플이 계속해서 지금 옥신각신 마이크로소프트와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애플 0.67%, 시총 1위 계속 지켜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0.6% 비슷한 수준의 강세 보였고요. 엔비디아 주가 0.37%, 또 구글도 0.6%, 메타도 0.9%, 1% 모두 미만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한적인 상승 속에서 아마존 0.8% 상승, 그리고 테슬라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다소 아쉽죠. 0.16% 상승. 그리고 이 밖에 섹터별로 좀 움직임 봐도 혼조를 보였어요. 뭐 어떤 섹터가 유난히 좀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헬스케어 쪽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낙폭 많이 만회했네요. 장 초반에 막 일라일릴리가 2%대, 존슨앤존슨도 2%대에 빠졌는데 낙폭 많이 만회하면서 일라일릴리 0.19%, 존슨앤존슨 1.6%대 하락을 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실망스럽게 제시를 하면서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더 안 좋았던 건 3M이었습니다. 3M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워낙에 안 좋게 발표를 하면서 10% 넘는 급락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유나이티드 항공도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5% 넘게 올랐고요. P&G, 저기 초록불 보이시죠? 존슨앤존슨 바로 옆에 영롱하게 초록불 켜고 있습니다. 4% 넘게 올랐는데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뭐 실적 내용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 실적이 좋아도 향후의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또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이죠. 이러한 움직임들이 뉴욕 시장에서도 꽤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P&G 쪽에 있는 기업들이 다 괜찮네요. 에스티로더의 주가도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괜찮죠? 이쪽 관련한 섹터들. 그동안 사실 주가가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쭉 빠졌었죠. 근데 오랜만에 주가의 반등이 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밖의 종목들 중에서 버라이즌의 주가가 6%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버라이즌의 강세, 그리고 이게 이제 개장 전에 예상치로 또는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았고, 특히 무선 후불 전화 가입자가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특히나 주가에 큰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 있는 AT&T의 주가도 2%대 올랐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넷플릭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주가는 혼조를 보였는데요. 넷플릭스가 장중에 또 이렇게 올랐던 게 여러분 그거 좋아하세요? WWE 레슬링. 저는 싸우는 거를 액션 영화 외에 진짜 싸우는 건 잘 못 봐요. 그런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요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10년 중계권에 6조 7천억에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아마 내년이라고 했나요? 그 서비스가 2025년 맞아요. 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뭐 1년이나 남기는 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거액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요. 또 플러스 실적 발표했는데 넷플릭스의 실적 중에서 뭐 디즈니도 그렇고요. 가장 주요한 내용이 얼마나 전분기 대비해서 신규 가입자 수가 늘었나입니다. 예상이 90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4분기에 무려 1,300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주가가 더 환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익이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트, 그리고 조금 비트 했거나 아니면 거의 인라인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92억 8천만 달러, 근데 실제로 나온 게 92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실제 나온 게 92억 4천만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4천만 달러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이게 궁금한데요. 1,300만 명이나 4분기에 증가할 만한 콘텐츠가 뭐 있었죠? 뭐가 있었죠? 제가 그 OTT를 다 끊어버려가지고 자꾸 그걸 보게 되면 다른 일을 못해서 다 끊어버려가지고 오징어 옥겜2 원래 작년 연말에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안 나왔나요? 이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넷플릭스의 이런 1,300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 그것도 있겠죠. 원래는 그 쉐어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그 IP가 달라도 4명이서 아이디 공유하고 4명뿐만 아니라 뭐 아이디만 알면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는데 요거 IP다. 그러니까 한 가정 내에서만 국한해서 4명이 공유할 수 있게 하면서 다 이제 못하게 막았죠. 이것도 이제 신규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는데 분명한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넷플릭스의 킬러 컨텐츠 뭐였는지 또 함께 올려주시면 이 내용 함께 재밌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종목들 섹터별 움직임 보면은 금융주 가운데서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 밤사이에도 그랬고 JP모건만 하락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은 모두 올랐고요. 어제 좀 큰 폭의 하락했었던 페이팔이 반등했네요. 1%대 강세. 그리고 버크셔 해사웨이도 1%대 강세. 버크셔 해사웨이 곧 400불 가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아직은 372달러긴 하지만 한번 설레발을 쳐봤습니다. 자, 반면 이 홈디포나 로스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디아로튼도 그렇고요. 디아로튼이 9%대, 레나도 4%대 좀 큰 폭의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과연 앞으로 이어지는 그 다른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분위기의 서막을 이렇게 좀 쫙 깔아준 건지 궁금하고요. 또 밤사이에는 지금 계속 연준도 블랙아웃 기간이고 해서 이렇다 할 뭔가 지표나 매크로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분께 또 다양한 시각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리핑할 때는 그 화면 모니터도 거의 못 보고요. 정신없이 뉴스를 봐야 하니까 댓글도 사실 많이 못 보는데 저 광고 나갈 때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머리가 산발이었던 걸 다들 이제 그냥 시장 뭐 괜찮다 싶으면은 머리가 산발이던 뭐 정프로님보다는 낫죠? 네, 정프로님의 산발보다는 나은 거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진짜 최측근이 네. 허 교수님과 네. 이전에 방송했던 거를 봤다라는 얘기를 이제 최근에 만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월모부의 아침에 이름을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허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네. 분이 있는데 그분 너무 재밌더라. 네. 그분 왜 또 안 나오시니? 뭐 그러면서 그러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재밌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분 강의 들으면 잠도 안 오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많이 재밌어 하나요? 뭐 강의 평가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나쁘지 않고요. 네, 네. 뭐 그냥 힘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그 가끔씩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 강의 평가에 교수님 뭐 유머 욕심도 있으시고 다 알겠는데 네. 다음 학기에는 조금 철 좀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긴 학생이 있고요. 철이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경박하게 유머를 구사하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 시작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지난 학기에 그렇게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학생이 있었다. 철분제라도 사주면서 얘기하든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방학 때 철분제를 열심히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 학생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저랑 수업을 2번 정도 해보면 네. 2가지를 알게 될 거다. 첫째는 그 학생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네. 두 번째는 그 학생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철 들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좋아요. 네. 그 유머와 또 이제 그 인사이트가 함께 겸비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전자는 추구하고 있고요. 네. 후자는 좀 갖고 싶은데 잘 안 생기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충분히 있으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또 근데 먼저 이렇게 쫙 깔고 가면은 네. 사람들이 기대치가 그럼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에요.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저희 정통 경제방송
지향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들만 네. 하도록 할 테니까 개그, 유머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내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지난주 미국 소매 판매 그리고 고용 이런 내용들 쭉 나오면서 데이터 하나하나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데 미국 경기는 제조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탄탄하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허준혁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자시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현재 경기 상황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건은 저희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빨리 꺼지면서 뭔가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빠르게 연준이 결국은 이거 GDP 쪽 이쪽 실물 쪽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올지 안 올지가 궁금했던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 경제가 잘 버틴다는 게 저는 두 가지 상반된 저희에게는 뭐 시장에는 인상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미국 경제가 조금 잘 버티면 인플레이션은 조금 서서히 잡힐 거니까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인플레이션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조금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뒤로 밀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사실 주식 시장에는 나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식 시장이 후자 쪽에 또 굉장한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어제 그저께 우리 지수들 막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물론 그 안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매크로 팩터를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버티는구나라는 쪽에 시장이 조금 더 그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버팀의 가장 큰 동력은 뭐라고 보세요? 소비죠. 소비. 소비고 소비의 이면에는 결국은 어쨌든 간에 잡의 퀄리티 어떤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고 어떤 잡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는 조금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지금 구직자들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에서 결국은 생각보다 잡이 괜찮고 잡이 괜찮으니까 생각보다 소비력이 생기고 여전히 월마트 같은 데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그런 분위기 결국 그것이 미국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초과저축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 초과저축 이제 거의 다 소진됐다. 그 얘기 너무 그 얘기 계속 너무 많이 하는데 1년째 듣는 것 같은데 1년째예요. 저축량이 사실. 되게 많은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 초반에도 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네. 2024년이 아니고 2023년 중에 초과저축이 언제 소진될 거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작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뭐 결국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얇아지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 부담은 분명히 되겠죠. 그 미국의 다양한 직업들이 늘어나고 여전히 그 양질의 직업이 더 많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 오게 만들어서 그 다른 나라에 뭔가 이렇게 수요를 받아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뭐 그거는 요즘만의 일이라기보다는 뭐 늘 예전부터 그래왔다.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저희가 또 이렇게 눈여겨 보아야 될 부분은 이거는 조금 매크로적인 얘기긴 한데 생산성 부분이 미국은 계속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생산성. 생산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들자면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짓는데요. 그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보통 저희는 이제 근로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같은 근로자랑 같은 기계를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일본에서 만들 때보다 반도체가 더 많이 생산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생산성이 왜 높죠? 생산성이 왜 높을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기계 배열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배열을 잘해서 조금 더 생산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의 근로자들이 일본의 근로자들보다 조금 더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교육을 잘 받고 트레이닝이 잘 됐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미국이 최근 들어서는 생산성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굉장히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게 다 그 지수에도 다 묻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메타의 생산성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산성이건 테슬라의 생산성이건 간에 그 부분이 지금 묻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사는 분이 지금 이게 이름이 뭐죠? 제가 못 읽겠네요. J로 시작하시고 성이 구신 네.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에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하다. 네. 근데 코스트코 사람 바글바글한 건 우리나라도 매한가지인 것 같긴 한데 네, 네. 경기에 따라서 이게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은 시장이 뭐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데 네. 우리나라, 중국 안 좋거든요. 이게 경기에 따른 완전 주식 시장의 엇갈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팩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경기가 버텨주니까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래 굉장한 그 매력이 있잖아요. 투자처로서의 매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떤 이노베이션들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매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달러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본은 이제 중국하고 한국은 약간 경기 팩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경기 팩터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데는 미국하고 한국,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또 통화정책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일본이 초저금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만간 그 정책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선회를 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빠르면 2024년 1월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제 네거티브 금리 없애고 단기 금리 마이너스인 거 없애고 장기 금리 10년물 묶어둔 거 없애고 묶어둔 거 없앤 건 이미 했었죠. 그래서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의 뷰는 그거 한 4월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엔화의 어떤 환율 측면에서 굉장한 매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4월이 돼서 실제로 일본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뭐 그걸 약간 선반영해서 그거보다 약간 앞서서 환율이 먼저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이제 환차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서 일본 시장에 들어가서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향후에 대한 전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뭐 미디어 학계도 그렇고 어떤 산업학계에서도 그렇고 뭐 앞을 내다보는 그런 자료들을 이야기하거나 같이 이제 토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이렇게 다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이 나라에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는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거기 선두에 좀 낄 수 있나요? 굉장히 아침부터 진짜 제가 나올 때마다 죄송한 얘기 죄송한데 우리나라에 대한 뷰는 사실은 예를 들어 50대 50으로 본다. 그러면 50보다 약간 안 좋은 쪽의 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거냐의 뷰가 있고 안 좋아질 거냐의 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분한테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겁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관련한 컨텐츠를 하고 있는 월모브니까 미국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꺾이지 않는 그러한 경기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그 파워는 지속되겠네요. 이게 미국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2등을 짓밟는 걸 굉장히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2등이 조금 올라올 만하면 짓밟고 올라올 만하면 짓밟고 하는데 그거에 제일 처음 당했던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게 40% 룰이 있대요. 그 나라의 GDP가 미국의 GDP의 한 40%를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견제가 들어간다고. 우리나라 일부러 조금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래 조금 뒤에서. 그러기를 저도 바랍니다. 일부러.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그 40% 룰에 조금 예외인데 그때가 딱 미국 금융위기 터졌을 때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를 향후 한 5년 10년 안에 뭔가 한국은 달라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기를 바랐는데 그런 게 없군요. 자,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자, FOMC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1월 말 2월 초 애매하게 걸쳐 있는 기간인데 어떤 포인트를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건 12월 달 FOMC, 작년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는 저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늘 그랬잖아요, 그 아저씨는. 아니 그 전에는 꽤 결기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 12월은 뭔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불편하신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태도도 애매모호했고 예를 들어서 기자 간담회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좀 이상했거든요. 작년 12월에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요? 아니면 뭔가 심기 불편한 얘기를 외부로부터 들었나?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FOMC 그러니까 의장 같은 경우는 백악관 들어가서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같은 거랑 경제 이렇게 뭐 정보 교류도 하고 할 텐데 뭔가 백악관 쪽에서 뭔가 불편한 얘기를 들으셨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좀 불편해 보이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1월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줄까라는 것이 조금 저는 궁금하고요. 오히려 저는 반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점점 이제 통화 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통화 정책의 중요성은 올해 내에 한정해서 볼 때는 점점 중요성은 약해질 겁니다. 지겹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사실은 뭐 저희가 금리 선물 시장 확률 보고 3월에 내리는 걸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어. 약간 후퇴해서 5월로 갔어. 뭐 그렇게 저는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그 시기는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시기는 저는 중요하진 그럼 않다고 뭐가 생각하고.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사실은 실적장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로 봤을 때는 경기가 어느 정도 속도로 하강을 하느냐. 하강을 할 텐데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2.5% 정도 성장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성장을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금리고 고물가인데 그렇게 못할 텐데 그럼 미국 경제가 얼마나 서서히 하강하느냐 플러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 빠지고 나면 민낯이 드러나듯이 이제 각각의 민낯들이 중요한 거지 매크로 팩터들 특히 금리 팩터는 덜 중요한 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FMC에서 이번에는 뭐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 포지션을 확 바꾼다거나 이런 필요는 없다. 저는 이번 FOMC에서는 그렇게 뭐 대단히 밍숭, 중요한 밍숭.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밍숭맹숭 맞습니다. 밍숭맹숭한 FOMC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영됐다라는 그 말이 저는 사실 약간은 조금 아쉬운 게 시장이 연말에 워낙 좋았고 연초에 조금 이거 뭐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싶었는데 다시금 이제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걸 보면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부터 이미 선반영돼서 네. 이 주가가 올라버리면 나중에는 뭘 가지고 올라갈까? 말씀하신 실적 장세인데 지금 가이던스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다지 안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는 많더라고요. 초반에 원래 실적 초반에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다가 후반 들어설수록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의 평균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통계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저희 연애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연애요? 연애할 때 초반에 너무 잘해주면 이제 후반부가 힘들어지죠. 후반이라뇨? 헤어질 거예요? 결혼해야죠. 연애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결혼한다고 사실 연애가 이게 뭐 연애 완성이 끝은 되는 결혼 아니니까. 완성되는 건가요? 아니 뭐 거기 이건 조금 상표답지 않은 얘기긴 한데 뭐 그렇긴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이틀 밤을 새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애에 대해서요? 뭐 지금의 연애 생로병사에 대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은 그런 거예요. 시장이 조금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생각보다 조금 늦어졌을 때 시장이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늦게 하면서 금리가 멈춰 있는데 금리가 상승한 것 같은 느낌을 시장에 줄 수 있는 그 부분. 네. 저는 그거 하나 정도 걱정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금리 팩터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3% 나오는 일도 이제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저희는 우리 허 교수님을 인터뷰 요청 드릴 거고요.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독서실에서 내일 시험이 와서 공부하는데 옆자리에서 누가 좀 떠들어요. 네. 그 떠드는 사람 없으면 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그 떠든 사람이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도 네. 내가 시험을 항상 잘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건 내가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의 문제지 옆에 떠드는 사람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방해될 수는 있습니다. 방해될 수 있으니까요. 예, 집중이 근데 안 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한마디로
저희 쉬운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뭘 안 되게는 할 수 있지만 뭐를 되게는 못하는 게 저희 사실 인생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뭐를 지금 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너무 높고 약간 걸치적거리니까 이게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인 거지. 금리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에서 뭐 그렇게 보기는 지금은 조금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항상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키워드로 성장주가 앞으로 이제 다시 날개를 그렇죠. 달 거야. 네,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잖아. 네. 하면서 항상 그 특히나 중소형주의 네네. 상승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할 수 그거는 없다라고 보세요. 그건 있겠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저희가 보는 주식들은 좀 큰 주식들이니까. 그런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팩터가 분명히 있겠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거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이 내리는 비가 골고루 퍼질 수 있게 하는 거는 결국 금리 인하고 지금은 내리는 비가 일부분에 모여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비가 촉촉하게 여러 군데를 적시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하는 게 당연히 도움되겠죠. 그 여러 군데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중소형주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허 교수님은 올해 증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마냥 낙관적이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마냥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네. 기대감으로 올해 뭐 연초에는 좀 부침이 있더라도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대세잖아요. 네.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좀 봐야 될 게 전 세계 매크로 팩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보면 미국이 거의 그냥 독야청청하는 판인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사실은 올해는 매크로 팩터로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머니 무브가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갈 데가 미국이 좀 많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미국이 많을 것 같은 거고 아무래도 지금 뭐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 중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미국에 있다 유로존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은 기댈 곳은 미국이 아닌가. 올해는 그래서 미국장이 조금 주도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내에서의 금리 인하의 타이밍이나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얼마나 빠질 거냐 이거를 사실은 좀 더 큰 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이니까 저 정도 하지라는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전 세계 경제가 다 수렁으로 빠져서 미국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온다고 뭐 그러면 미국도 빠지겠죠. 근데 미국이 좀 덜 빠지겠죠라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내가 지금 뭐 1억 원이 있는데 그게 어디론가 가야 돼. 저한테 그냥 어디로 갈래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을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미국의 느낌인 거죠. 네. 경기는 연착륙에 대한 시나리오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연착륙으로 생각하는 편이고요. 지금 나오는 지표들로 경착륙을 생각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유를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경제를 노래하는 음유시인이십니다. 우리 허준영 교수님. 저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품이 없는 시인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품위와 또 인사이트를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얘기가 점점 줄어들고 맞아요. 있는 게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1년 반 동안 항상 매크로 변수 뭐 지표가 어떻게 나왔고 지금 그동안에는 보지도 않았던 뭐 이런 지표 저런 지표 뭐 소비 고용 뭐 물가 뭐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안 나오면 뭘 얘기해야 되지?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들의 실적, 기업들이 어떻게 좀 산업을 잘 구축해 나가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투자의 관점을 잡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고 미국장 보시는 분들은 올 11월이죠. 올 11월. 11월에 대한 기대가 어느 쪽으로 대선. 에 대한 기대가 어느 쪽으로 베팅이 가느냐는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도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정치에 대해서도 좀 분석하시나요? 누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모형을 갖고 뭐 정치를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네. 경제학자들이 요즘은 최근에 이제 정치랑 경제를 분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원래 시작이 정치 경제학이었거든요. 정치 경제학. 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던 게 이제 정치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이었고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정치학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동생쯤 되는 혹은 떨어져 나간 아들쯤 되는 뭐 이런 학문인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트럼프 팩터 이거 어떻게 풀릴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큰 팩터라서 사실은 올해 미국 경제를 그 자체를 보는 것만큼이나 미국 대선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시는 게 사실은 장에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는 게 장에는 더 좋다라고 다른 거죠. 각 종목이 영역이 달라지는 다르다. 거죠. 예, 영역이 달라지는 거죠. 시장 자체에 대한 위아래보다는 네. 완전 다른 정반대의 그런 네.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재선을 하게 되면 뭐 전 세계 경제에 조금 더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종목들에서는 그것을 상쇄할 만큼 그 종목들이 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올 하반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 심층 인터뷰 통해서 나눠봤고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